정말 필요한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한국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워싱턴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당당했어요.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직후에도 만족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고 없이 터뜨린 두 번의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와 반도체를 건드린 거예요. 전 세계가 또다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바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어요. 대신 나온 건 완벽한 침묵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여유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미국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위비 13조 더 내라, 반도체 관세 100% 부과하겠다. 워싱턴 중심부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다고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았어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15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해온 전문가죠. 그동안 수많은 외교적 위기를 지켜봤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사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지 겨우 며칠 만이었거든요. 한국은 반도체 관세 문제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였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처음엔 다들 또 무슨 폭탄 발언을 하려나 했습니다. 사실 관세 협상 이후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게 트럼프의 단골 레퍼토리였거든요. 워싱턴에 있다면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의 전략적 수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이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13조 원 더 내야 한다. 그 순간 참모진마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을 압박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의 유일한 카드였죠. 지난 몇 년간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 방위비를 자신만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13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내야 한다 정도로 뭉뚱그려 말했는데 이번엔 정확한 금액까지 제시했거든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말이죠. 주변 보좌관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며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 나왔구나 하던 여유로운 얼굴에서 이번엔 진짜인가 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요. 몇몇 보좌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13조 원이요. 미국 달러로 약 100억 달러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었어요.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급하게 트럼프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말을 계속하고 있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다. 당연한 요구다. 이 말까지 나왔을 때 정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악관 내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국무부에서는 이건 동맹 파괴행위라고 난리였고요.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하는 말이냐며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 퍼진 뒤였죠. 평소 같으면 트럼프의 또 다른 협상술이라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구체적인 숫자와 강경한 어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기자들도 이번엔 진짜 심각하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미국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주요 방송에서는 트럼프의 가장 강경한 동맹국 압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유력 일간지는 이번엔 진짜다. 13조 원 구체적 요구라고 대서특필했죠. 워싱턴의 한 신문은 협상을 넘어선 갈취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유감스럽다는 외교적 멘트라도 나왔을 텐데 이번엔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카드를 꺼낼 때마다 한국은 나름대로 반응을 보여왔거든요. 때로는 해명하고 때로는 반박하고 때로는 협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 조용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 침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이번엔 정말 당황한 것 같다. 13조 원이라는 숫자에 충격받은 게 아닐까? 아니면 관세에서 이득을 봤으니까 이번엔 양보할 생각인가? 제 동료들도 이런 추측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트럼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즉각적인 반발이나 협상 제안을 기대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더 초조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저러네 하고 넘어갔을 한국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서울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국무부 채널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어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나온 한마디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쪽은 우리일까요? 미국일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간 미국이 한국에게 질문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트럼프의 단골 협상 카드에 대해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한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요. 주한미군 기지 운영비의 93%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미국인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트럼프는 늘 하던 방위비 카드를 꺼냈지만 한국은 질문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하지만 한국의 조용한 뼈 때리는 질문에 정작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한국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며 근본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동안 한국 관련 보도 패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국 측 반응이나 해명 코멘트가 빠르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워싱턴의 유력 일간지였어요. 백악관 출입 기자인 존 스미스가 트럼프 13조 원 주장 실제로는 얼마일까라는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예산서를 직접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트럼프가 말한 13조 원은 완전한 뻥튀기였습니다. 실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합의 예상액은 1조 4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10배 가까이 부풀린 숫자였던 거예요. 존 스미스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데이비드, 이 숫자들 좀 봐. 트럼프가 완전히 틀렸어. 그는 펜타곤 자료를 며칠간 파헤친 끝에 진실을 발견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주한미군 병력 수였습니다. 뉴욕 일간지의 국방 전문 기자 데이비드 클라우드가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줄곧 미군 4만 5천 명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린 거네. 클라우드 기자가 저에게 말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국방부 공식 자료에 명시된 정확한 숫자인데도 말이죠. 주요 방송의 짐 아코스타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운영비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준비했어요. 그가 발견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93%를 여전히 한국이 부담한다고요. 아코스타 기자가 저에게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만 해도 총 건설비의 90% 수준인 110억 달러를 한국이 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거든요. 월스트리트 경제 전문지는 더욱 상세한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제 담당 기자들이 미군 한 명당 한국 부담액을 계산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는 연간 약 7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팩트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자들끼리도 이거 완전 반대 아니야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치 전문지의 비교 분석이었어요. 유럽 특파원 출신 기자가 독일 주둔 미군과 한국 주둔 미군 비교라는 기사를 냈는데 독일은 미군 기지 운영비의 40%만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93%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이게 말이 되나? 그 기자가 편집부 회의에서 말했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2배 넘게 부담하고 있잖아.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백악관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팩트체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주요 방송의 척 토드는 뉴스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동맹국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미국의 주요 방송에서 나온다는 게 놀라웠어요. 다른 방송의 마가렛 브레넌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93% 기지 운영비 부담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미국 언론이 한국을 옹호하는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국제부 앵커 크리스티안 아만푸어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거점이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백악관 내부 분위기도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국무부에서는 언론이 우리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내부 메모가 돌았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한국 관련 팩트들이 너무 많이 공개되고 있다며 우려했죠.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들이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진실들이 다 나오네. 한국이 얼마나 많이 부담하는지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되면 곤란할 텐데. 이런 내부 우려들이 언론에 또 흘러나오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히려 이런 팩트들이 공개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미국 언론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트럼프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는데도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 기자들이 직접 팩트체크를 한 결과가 한국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관대한 동맹국이라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13조 원을 요구했지만 미국 언론이 직접 밝혀낸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이미 충분히 아니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을 때 한국에서 드디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선언이었거든요. 저는 15년간 한국 정치를 지켜봤지만 이번 한국 대통령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들을 다시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번 상황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략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18년 지금의 대통령이 시장이었을 때 한 인터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명확히 말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의견 정도로 여겨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0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었어요.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 자주권과 방산 독립이 진정한 안보다. 언제까지 남의 보호막 아래 있을 건가? 이런 발언들이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완전한 복선이었던 거죠. 대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곧 방산 수출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한국이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냥 공약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준비된 카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도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워싱턴에 전해졌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언급된 겁니다. 심지어 협상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협상의 전제 자체를 부정한 거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백악관 내부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한국이 진짜 거부하는 거야? 참석자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측에서 흘러나온 추가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보호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바로 그 근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집중 조명했죠.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무려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였습니다. 세계 6위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어요.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180억 달러, 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중동 수출 협상 진행.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 숫자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해졌나 싶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기를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곳곳에 파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폴란드 사례였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K9 자주포 672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일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가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는 한국의 위상 변화를 실감했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가 한국 무기를 신뢰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 헌팅스맨 자주포 30문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워싱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국무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방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나?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나라가 맞나?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성공 소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4.5 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공투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자체 개발 시스템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트럼프의 13조 원 요구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진 거예요. 오히려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할 만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는 나라, 보호하는 나라로 성장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를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죠. 트럼프가 과거의 프레임으로 압박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의 프레임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자 트럼프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어요. 반도체였습니다. 한국의 핵심 수출 분야를 압박 카드로 꺼낸 겁니다. 저는 그날 백악관 브리핑을 지켜보면서 정말 당황했어요. 방위비 카드가 통하지 않자 트럼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예고 없는 즉석 브리핑이었거든요. 참모들의 표정을 보니 또 즉흥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았어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의 이 한마디가 또다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00% 관세요. 이건 사실상 수입 금지 수준의 관세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위비에서 반도체로 이렇게 갑자기 화제를 바꿀 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100%라는 극단적인 수치까지 내놓을 줄이야. 주변 보좌관들의 표정이 또 하얗게 질렸어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급하게 트럼프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도 이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도 예외 없다. 트럼프가 추가로 던진 한마디였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요? 주요 방송이 가장 먼저 속보를 내보냈어요. 트럼프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선언. 뉴욕 일간지도 즉시 반도체 전쟁 선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죠. 월스트리트 경제 전문지는 글로벌 공급망 대혼란 예고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즉시 반응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파였습니다. 이번엔 한국 정부의 반응도 빨랐어요. 득이냐 실이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워싱턴이 너무 조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오면 관련 부처들이 해명에 나서거나 추가 설명을 하는데 이번엔 완전히 침묵이었어요. 국무부도 상무부도 무역대표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 발언에 추가할 내용 없다고만 했어요. 이런 반응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국방부의 반응이었어요. 펜타곤에서 나온 비공식 코멘트가 흥미로웠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 동맹 국가의 협력이 중요한 분야.
이런 식으로 은근히 반대 의견을 내비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아무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상무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었어요. 한 관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100% 관세를 실제로 적용하면 미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아.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워싱턴 내부의 반응이 너무 미지근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관련 부처들이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미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이었고 SK 하이닉스도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대규모 투자 지원도 약속했죠. 더 중요한 건 이미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당연히 관세가 없는 거였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상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이번 관세 정책이 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꺼낸 카드가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요. 국가안보회의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 내 현지 생산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분석이 나온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최애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애국 대우를 받는 국가로서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 트럼프의 100% 관세 발언이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싱턴의 조용한 반응, 관련 부처들의 미지근한 대응, 그리고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관세 발언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준비된 대응이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보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려고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이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춰놨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발언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이 관세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삼성전자의 미국 내 현황부터 파악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었거든요. 삼성이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은 1996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투자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17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공장의 규모였어요. 연간 생산 능력이 월 4만 장 웨이퍼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규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미국산으로 분류되는 거였습니다. 상무부의 한 분석가가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 제품들은 100%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야.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당연히 관세가 없지.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가 못 박았잖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건 0%, 그 외에는 100% 부과한다고.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회사는 인텔과의 합작으로 이미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국가안보회의에서 나온 내부 보고서를 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 이들은 관세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본격화한 시점이 2020년부터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부터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 나올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다는 소문도 돌 정도였죠. 한국 기업들이 정말 전략적이었네. 무역대표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놨어. 무역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최애국 지위로 인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어요. 일반 국가들은 100% 관세를 적용받지만 최애국 지위 국가들은 15% 수준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85%나 되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워싱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라는 평가로 바뀐 거예요. 국무부에서 나온 내부 평가서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번 관세 정책의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생산 기반과 최애국 지위를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펜타곤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이들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이런 평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였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관세 정책의 수혜 기업, 미국 내 현지 생산으로 경쟁 우위 확보. 이런 분석이 나온 거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백악관 내부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꺼낸 카드가 오히려 한국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나온 긴급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 우리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놨던 거였어요. 특히 삼성의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이미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해놨던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포석이었던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꾸준히 강화해왔고 현지 생산 능력도 확보해놨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런 준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였어요.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감정적이지 않고 자신들의 강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왔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판이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의 이런 전략적 사고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해서 준비해온 거였으니까요.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려고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온 일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2주 전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가 화한 웃음을 지으며 미국과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던 순간 말이죠. 그때 그의 표정은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상호 관세율 15%로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의 이 발언이 일본 전체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보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키바 외무장관과 사이토 경제산업장관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급히 미국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문제의 핵심은 15% 관세율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15%로 올리고 이미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없이 기존 그대로. 이게 일본의 해석이었거든요.
도쿄 외무성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5%가 상한선이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총리도 그렇게 발표한 거였지.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미국 관보에 실린 공식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추가 관세 면제 대상을 유럽연합으로 한정하고 일본을 아예 제외해버린 거였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상무부에서 나온 공식 해석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율.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일본의 해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가 될 수 있었습니다. 7.5%였던 섬유 제품도 22.5%로 뛸 수 있었어요. 이건 사실상 일본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과 대비되는 관세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도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미국 내 일본 기자들도 당황하기 그지없었죠. 아사히 신문이 가장 먼저 미국에 당했다라는 강렬한 제목으로 일면 톱 기사를 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무능한 외교 참사라고 표현했어요. 니혼케이자이 신문의 분석이 가장 신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에 완전히 속았다. 미국의 언어 유의에 넘어간 것. 이건 외교적 굴욕. 이런 표현들이 신문을 가득 채웠어요. 일본 재계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주요 기업들이 즉시 정부의 긴급 대책을 촉구했어요. 일본산 공해이소에서는 이대로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특히 크게 당황했어요. 도요타의 한 임원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6% 관세에서 41%로 오르면 우리는 미국에서 장사할 수 없다. 이건 사실상의 퇴출 명령이야. 섬유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에서는 미국 진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7.5%에서 22.5%로 뛰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일본 정부의 당황스러운 대응이 더욱 문제를 키웠어요. 외무성에서는 미국 측과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공장 덕분에 관세 0% 혜택을 받고 있었고 최애국 지위로 인한 추가 혜택까지 확보한 상태였어요. 워싱턴의 한 무역 전문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상 방식이 완전히 달라. 한국은 세부 조건까지 다 따져보고 협상에 들어왔어. 일본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고 만족한 거지. 국무부의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평가를 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려고 해. 조건 없는 수용은 절대 안 하지. 반면 일본은 우리가 뭘 말해도 일단 수용하고 봐. 이런 평가들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도쿄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이젠 한국에게 배워야 할 외교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산케이 신문은 굴종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어요. 야당에서는 이시바 정부의 외교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외교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외교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고위 외교관이 익명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만 했어. 하지만 한국은 때로는 거부하면서도 더 좋은 조건을 받잖아. 이게 진짜 외교지.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전략적으로 협상하지만 일본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이번 관세 협상 사건은 한일 외교의 근본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됐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조건 없는 수용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았고 일본은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도 속임을 당한 거였어요. 정말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워싱턴 언론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분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교 방식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먼저 워싱턴의 유력 일간지 변화부터 목격했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던 이 신문이 갑자기 한국 외교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일면 톱 기사로 말이죠.
전략의 침묵, 외교의 모범. 이 신문이 낸 제목이었어요. 이 기사를 쓴 건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가 한국 외교를 이렇게 극찬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기사 내용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13조 원 요구에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다. 대신 전략적 침묵으로 미국 내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런 분석이었거든요. 주요 방송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크리스티안 아만푸어가 직접 나서서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외교는 벤치마크다. 이 한마디가 방송 제목이었어요. 아만푸어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굴복하지도 않고 대립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외교 기술을 가진 나라는 흔하지 않다. 뉴욕 일간지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어요. 토마스 프리드먼이 직접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스마트 파워의 완벽한 사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도 원하는 걸 얻어내는 기술. 미국도 배워야 할 신의 교술.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외무성에서 급히 한국 외교 방식 분석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최근 외교 문서들을 전부 분석하고 있어. 특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관련 대응 방식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다고 해. 우리도 저런 식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래.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뤼셀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실에서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방식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 압박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참고할 만한 전략. 독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베를린의 한 싱크탱크에서 한국식 외교 전략 분석 세미나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영국의 반응이었어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던 영국이 한국의 사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런던 대학의 한 교수가 한국식 외교의 교훈이라는 연구 주제를 발표하기까지 했어요.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움직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 강대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방법. 이건 정말 고도의 외교 기술이야.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에서는 아예 한국 외교 사례 연구 강좌를 신설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학생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의 외교관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교수진의 설명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1세기 외교 전략 수업에서 한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약소국이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수용만 하는 나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서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외교관들의 반응이었어요. 국무부의 20대, 30대 직원들이 한국 외교 방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외교관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야말로 진짜 스마트 파워를 구사하는 나라 같아. 실질적으로 밀리지 않는 기술력과 외교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심지어 펜타곤에서도 한국의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군사적 압박 없이도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법,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안보 전략.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경제 전문지의 분석이 가장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은 교과서를 받던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로 변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외교 전략을 공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K 전략의 힘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과 함께 가야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특히 한국이 이런 성과를 감정적인 대응이나 강한 반발 대신 전략적 침묵과 냉정한 분석으로 이뤄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승리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내부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연이은 압박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지켜본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워싱턴에서 한국을 지켜봐온 제가 봐도 이번 사건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제가 알던 그 나라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게 아직도 생생해요. 국무부에서 20년간 일해온 마이클 브라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트럼프가 13조 원 요구했을 때 뭔가 반응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한 침묵이라니. 저도 그때를 떠올리며 답했어요. 정말 예상 밖이었어. 보통은 즉각 반박하거나 해명부터 나오는데.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 출신인 톰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이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 트럼프가 뭘 할지,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다 예측하고 대비한 것 같아. 이런 수준의 전략적 사고는 정말 드물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최근에 폭풍 같았던 사건들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 트럼프가 13조 원을 요구했을 때 저는 한국이 큰 공경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언론이 직접 나서서 팩트체크를 했고 오히려 한국이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정말 고수의 외교술이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기술. 이런 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워싱턴 곳곳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몇 년 전에 나왔던 연구 보고서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한국 과대평가라며 무시당했던 분석들이 재조명받고 있었어요. 제 동료인 케빈 로저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19년에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 기억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그거 말이야.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안 가졌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그 보고서 찾고 있어. 한국이 2025년경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예측했었거든. 정말 그랬어요. 그 보고서를 쓴 졸리 박사도 최근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보수적이었던 것 같다는 평가로 바뀌었어요. 반도체 관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가 100% 관세를 발표했을 때 저는 한국 반도체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 동료인 상무부 출신 케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삼성이 텍사스에 170억 달러 공장을 지었을 때 우리는 그냥 투자 유치 정도로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건 완전한 전략적 포석이었던 거야. 2020년 카네기 재단 보고서에서 이미 이런 전략을 예측했었거든.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미국 현지 공장 투자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미래의 무역 분쟁을 대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분석을 담은 연구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다는 것도요. 펜타곤에서 만난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과의 대화도 기억에 남아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2021년에 우리 내부에서 한국 방산 기술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당시엔 과대평가라며 묻어뒀거든. 지금 다시 보니까 그 보고서가 정확했어.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였던 거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672문 수출되고 KF-21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천공투 미사일이 해외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왔을 때도
우리는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브루킹스의 한 연구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020년 우리가 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부상 보고서 기억해? 당시 동료들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 보고서 찾고 있어.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예측했었거든.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여전히 1990년대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20년대로 넘어가 있었던 거였어요. 어제 동료들과 나눈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톰 윌슨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결국 트럼프는 돈을 원했지만 한국은 전략으로 답했어. 방위비 압박은 무너졌고 관세 정책은 오히려 한국을 이롭게 했어.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거야.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나라라는 걸. 마이클 브라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제 교과서를 받는 입장이 됐어. 한국이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가 된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15년 전 제가 워싱턴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나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서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이 이런 성과를 감정적인 대응이나 강한 반발 대신 전략적 침묵과 냉정한 분석으로 이뤄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압박을 받았을 때 맞아치는 것도 굴복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제 워싱턴 전체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진정한 강국으로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트럼프는 돈을 원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전략으로 답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요. 방위비 압박은 무너졌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한국의 관대함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관세 정책은 오히려 한국을 이롭게 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현지 공장과 전략적 사고 덕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가르침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이제 한국은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70년 전 폐허 속에서 시작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당당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